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인재경찰학원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있는 강성민 변호사입니다. 자, 25년 1차 우리 경찰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다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헌법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고, 다만 이제 처음 문제를 풀 때 당황했을 만한 문제가 1번 같은 문제 처음부터 좀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당황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 막상 채점을 끝나고 났을 때는 생각보다 점수가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는 제가 커리큘럼 가이드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이번 시험은 박스형 문제도 난이도가 높지 않았고, 기본권의 제한 여부나 목수침법 세부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진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오늘은 이제 이 25년 1차 문제를 같이 한번 보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입니다. 1번이 이제 사실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였었고, 사실 저는 좀 이거는 수험생들에게 요구하기가 좀 너무 난이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일단 역대 헌법상 경제 질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가 이제 1번, 2번, 4번은 사실은 좀 그동안 공부를 한 게 있다면 약간 걸러낼 수 있기는 해요. 일단 1번은 재헌헌법에서는 우리 재헌헌법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회화 경향이 농후했죠. 굉장히 통제 경제였습니다. 그때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그 한계 내에서만 보장이 된다, 이런 식으로 자유의 한계를 명시를 했었고요. 다만 그러다가 이제 우리 6.25가 터지고 나서 이제는 공산당의 실효회가 되었지. 그래서 1954년 이후로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62년 5차 개정헌법, 당연히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4번은 현재 헌법 조문을 묻는 거죠. 국가가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에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지문이고, 사실 그러다 보면은 3번을 걸러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좀 사후적인 얘기고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80년 개정 헌법에서는 농지의 소작 제도를 헌법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역대 헌법을 다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좀 대응이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 부분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근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작지에 금지되고 임대차 위탁 경영은 인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까다로운 문제였다. 근데 어쨌든 1번, 2번, 4번은 그런 좀 헌법의 어떤 흐름 속에서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정답이 결국 3번이긴 한데 까다로운 문제이기는 했습니다. 자, 2번입니다. 헌법 전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해야 될 헌법적 의무는 지고 있죠. 1번 옳은 지문이고, 2번입니다. 헌법 전문이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천명하기는 했으나 대한민국이 사실상 조선인을 보호해줄 조국이 없던 상황 하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경제력 지원을 해야 되는지 여부 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지정부담 능력이나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에 따라 결정해야 될 광범위한 형성의 영역에 속한다. 이거 너무 그냥 좋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개별적으로 외울 판례가 전혀 아니죠. 어쨌든 이분들한테 잘 해줘야 될 건데, 이것도 당연히 국가의 돈이 있냐 없냐에 따라,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겠죠. 국가가 국민들한테 베풀어주는 거니까 좀 넓은 입법 형성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3번입니다. 우리 특히 이제 이런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으로 끌려가신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을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이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전문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쵸? 우리 이런 위헌 판례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강제동원 희생자들한테 우리가 위로금을 주는 거는, 이 위로금은 국가가 베풀어주는 시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안 줘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위헌인 분은 두 분 계시잖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과 원폭 피해자분들한테 잘해주지 못했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했지만, 이 강제동원 희생자분들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 존재하지 않고요.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하여도 지원을 해주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제 외국으로 끌려가신 분들은 지원을 해드리고 국내로 끌려가신 분들은 어쨌든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긴 하셨으니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주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번 정답은 4번이고요. 이번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3번은 정답 지문이 굉장히 좀 낯선 지문이었었고 하지만 1번, 2번, 3번이 좀 상대적으로 소거하기가 쉬운 문제였었죠. 자, 재외선거인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국민투표권자에는 재외선거인이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국민투표는 국민이면은 누구에게든 줘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 살고 있건 주민등록을 했건 거소신고를 했건 상관없이 국민이면은 국민투표권을 무조건 줘야 되기 때문에 국민인 외국에 계시는 재외선거인에게도 국민투표권은 당연히 줘야 할 겁니다. 우리 이번 판례 많이 봤었죠. 우리 재외국민은 일반 국민이랑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일반적인 국민들한테는 보육료 양육수당 주면서 재외국민한테는 보육료 양육수당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죠. 근데 여기서는 표현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표현 대신에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일반 국민들과 달리 취급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런데 달리 취급하고 있으니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런 흐름으로 가는 식으로 지문이 출제가 되었네요. 3번입니다. 좋은 말이잖아. 재해동포 기본법상 국가는 재해동포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좋은 말이고. 자, 4번은 사실 이거는 진짜 안 나오는 법인데 이런 것까지 내나 싶기는 한데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은, 그러니까 외국에 계신 우리 국민들을 도와주는 조력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상황 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을 초과해서 외국에서 이것보다 더 해줘야 되겠어?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초과하여 제공될 수는 없다. 일단 대한민국에서 해줄 수 있는 만큼은 해줘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발생하는 조력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초과해서는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4번이 틀렸고요. 4번 고르면서도 찜찜했을 것 같아. 하지만 1번, 2번, 3번이 워낙 분명했기 때문에 4번을 고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입니다. 기본권의 주체성을 묻고 있고요. 자, 1번입니다. 일단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얘기하고 있죠. 당연히 신체, 주거, 변호인 조력권, 재판 청구권 누릴 수가 있는데 어디가 틀렸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는 기본권이 아니죠. 그건 애초부터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1번 틀렸고, 자, 2번입니다.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사회권적 측면과 일할 환경에 관한 자유권적 측면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데 특히 환경,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뭡니까?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쳤으면 이 지문도 틀렸을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 그 자유권적 측면에서는 외국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부인할 수는 없다. 3번입니다. 평등권은 원칙적으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이 되나? 그쵸?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쵸? 근데 중국 국적 동포인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 아닌 외국인들 사이에 차별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니까 왜 이 외국인을 해주면서 우리는 안 해줍니까? 우리 비슷한 판례 뭐 있었습니까? 그렇죠. 결혼 이민자랑 영주권자한테는 해주면서 왜 난민 인정자들은 안 해줍니까? 라고 했을 때 외국인 사이의 평등은 문제니까 기본권 주체된다라고 했었던 판례가 있었죠. 그거랑 대입해서 풀면 당연히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3번 옳은 지문이고요. 자, 4번도 좀 까다로웠을까?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그 승진 시험에 나오기도 했고 제 강의 때는 제가 언급을 많이 했었던 거긴 한데 강제 퇴거 명령 받은 사람을 가둬두면서 보호기관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이 효율적인 출입국 관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 정당하고 수단 적합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침해 채로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거고 근데 어쨌든 이제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라고 했으니 우리가 목적의 정당성 없는 판례는 좀 개별적으로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번은 당연히 틀렸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5번입니다. 1번 나름대로 최신 판례인데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 혹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접촉 금지를 명령을 합니다. 근데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포함을 시키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편은 보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우편은 기본적으로 실제 접촉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을 거고, 만약에 우편에 위협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면은 어차피 협박죄로 기소하면 되고, 어쨌든 또 반복적으로 우편 보내면은 법원에 다시 이것도 하지 말게 해주세요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습니다. 1번 틀렸고요. 자, 2번입니다. 2번도 표현이 까다로워가지고 이제 이거 그 지문 맞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건설근로자 고용법이라고 되어 있고 건설근로자 고용법이라고 되어 있고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을 제외합니다. 이거 무슨 판례예요? 건설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그 건설근로자의 가족들한테 퇴직공제금 줘야지. 퇴직공제금은 국가가 추가로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래 일하면서 말하자면 적립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국인한테도 줘야 될 거고 내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도 줘야 될 건데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만 빼는 거는 판례가 평등원칙 위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판례를 이걸 읽고 나서 그 판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걸 떠올리지 못했으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3번입니다. 갑이랑 을이랑 결혼했는데 갑이 사망하고요. 갑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을도 국립묘지에 안장이 될 건데 갑 사망 후에 을이 병과 재혼을 했어. 을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 배우자가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합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헌입니다. 3번 틀렸고요. 자 4번입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시키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 위반된다? 틀렸는데 이건 중요한 판례는 아닌데, 그러니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건 예를 들면 골프장의 캐디 같은 분인데요. 그러니까 완전한 근로자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근로자는 회사에서 보험료 내주는 거고 이 특수형태 근로자는 말하자면 근로자가 아니라 약간 좀 본인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평등원칙 위반 아니에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6번입니다.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2번, 4번부터 볼까요?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대한 개념 설명하고 있고 이거는 법치주의로부터 도출된다. 워낙 많이 나오는 거고, 4번입니다. 우리 항상 많이 했었던 거죠. 체계 정당성의 원리는 특이한 원리여가지고 여기에 위반된다고 해서 곧장 위헌이 아니라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 등을 다시 한 번 더 위반해야지만 비로소 위헌이 된다. 많이 봤었던 지문입니다. 그리고 1번, 3번 외울 필요 없겠지만은 둘 다 합헌인 판례죠. 위헌인 판례들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둘 다 합헌인 판례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진술 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내역을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하면 처벌을 합니다. 자, 여기서 기재는 나의 경험을 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진술이긴 해요. 하지만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사람은 처벌할 필요가 있어 없어? 있죠. 왜냐하면 투명한 회계장부, 투명한 정치자금 관리를 위해서는 허위 기재한 사람은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위반된다? 틀렸죠. 이것도 워낙 우리가 많이 했었던 판례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명의신탁이,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이름만 넘겨놓을 거래. 근데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갑은 아빠고요. 을은 아들이야. 근데 이름만 넘겨놓는다고 해놓고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마음이 없어. 이거는 증여죠, 증여. 그래서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이 증여세의 과세 가액과 과세 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가 헌법상 진술 거부권이라는 거는 내가 이 진술을 하면은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강성민 씨 어제 음주운전 하셨습니까? 네. 라고 하는 건 저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이잖아요. 그래서 진술 거부권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의 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신고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2번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유죄에는 적법하게 제조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석유 대체 연료를 포함하기 때문에 대체 유류를 만들었습니다라고 신고하는 것만으로 곧장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신고하게 한다고 해서 이거는 그냥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2번, 3번에 대해서 4번에서 한번 정리해주고 있네. 결국 진술 거부권에서 말하는 진술이란 나에게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이어야 한다. 내가 그 말을 하면은 형사 책임을 지는 진술이어야 한다. 그래서 2번, 3번은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8번입니다. 8번. 1번은 중요한 판례는 아닌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로 하여금 연합회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고 탈퇴할 수 없게 하는 거 침해한다? 틀렸죠. 그래서 우리 변호사들은 변호사협회에 강제로 가입하고 안마사들은 안마사회에 가입하고 그리고 뭐 이런 여기 운송사업자들은 이 연합회에 가입하고 이런 것들 판례가 위헌이라고 본 판례가 없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입니다. 지역 농협이사 선거에서 선거 운동 방법을 좀 제한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선거 과열을 막고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은 선거운동 많이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 적게 하는 그런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운동 방법들을 통제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통제할 필요가 없는 선거운동 방법은 뭐냐면은 비용은 적게 들고 효율은 높은 거. 무제한 요금제 가입하면 누구나 마음껏 쓸 수 있는 거 뭡니까? 전화, 문자, 컴퓨터 통신입니다. 따라서 이런 선거운동 방법까지 금지하는 건 판례가 위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2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우리 이야기 많이 했었던 판례입니다. 3번입니다. 이것도 2번이랑 연결되는 내용이긴 한데 결사의 자유에는 단체 활동의 자유가 포함이 되고 단체 활동의 자유에는 단체 내부적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권리가 포함이 된다. 옳은 지문이고 4번입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 월남전 참전자회가 있고 그리고 베트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고엽제로 피해를 받은 분들이죠. 고엽제 전우회가 있습니다. 이 두 모임은 약간 중복되는 측면이 있죠. 근데 국가가 둘 다 지원을 해주거든. 그래서 이런 중복 지원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가입을 해야 돼요. 중복 가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합헌이겠죠. 그래서 방금 문제는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판례는 그냥 가볍게 얘기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소액 임차인의 청구권을 면책 제외 채권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무자 회생법은 개인회생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규율에 해당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인 판례다. 그냥 요거는 지금은 굳이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2번이 워낙 많이 나오는 판례이지 않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퇴직하고 퇴직연금을 500만 원 받고 있다가 퇴직연금 500만 원 받고 있다가 이 사람이 놀아서 뭐해? 지방의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의원이 되었는데 지방의원이 되어서 월급이 300이 나와요. 근데 지방의원으로 취임했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의 전액을 지급 정지한다? 그럼 내가 지방의원으로 일할 이유가 전혀 없죠. 훨씬 더 돈을 적게 받는데 일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판례가 이거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 본 거죠. 지방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는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건 이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판례입니다. 이건 사실 많은 학생들이 다들 잘 알고 있을 만한 중요한 판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도 딱히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침해하지 않는다 정도만 체크하고 이 시간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재판 청구권을 묻고 있고요. 자, 이 재판 청구권도 사실 1번,
2번, 3번 판례는 별로 중요한 판례들 아니에요. 1번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청구 취지 원인 변경할 수 있다. 2번,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짧은 기간은 아니죠. 3번, 제소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다. 그렇게 안 짧죠.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자, 4번, 우리가 워낙 많이 봤던 겁니다. 검사가 수사 기록을 들고 있는데 피고인 생각에는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자료인 것 같아. 근데 검사가 안 보여주네요. 재판장님한테 신청합니다. 재판장님이 야, 검사 너 이거 보여줘 라고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내려줬어요. 그 사건은 다른 사건, 별건 사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법원이 보여주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거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죠. 워낙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중요한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 침해하지 않는다가 틀렸네요.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워낙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문제 풀 때 워낙 많이 봤었는데 자, 이혼을 하고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무조건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혼한 여성 입장에서는 전남편한테 연락해가지고 이 아이 네 아이 아니니까 네가 소송을 좀 걸어줘 라고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요즘에는 유전자 감식 기술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인지도 잘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혼 전까지 막 사이가 좋다가 갑자기 이혼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 태어난 아이는 다른 사람의 아이일 가능성이 있는데 여성 입장에서 그 다른 사람과 같이 아이를 출생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무조건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해서 좀 굴욕적이고 모욕적이게 전남편에게 연락하게 만드는 것은 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틀린 지문이고요. 자, 2번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병이 태어났어요. 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자, 을이 아빠인데 아빠가 새엄마랑 결혼을 했어요. 정을 계모라고 하죠. 자, 옛날에는 계모자 사이에도 법정 혈족 관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인정받는 혈족으로 인정을 해줬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사실 병이 돈이 많아. 막말로 막장입니다. 병이 돈이 많아. 그러면은요, 이제 정은 병을 꼬실 필요 없이 아빠를 꼬셔서 결혼하면은 나중에 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는 계모자는 서로 아무런 좀 피로 엮인 게 없으니까 법정 혈족 관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바꾼 거예요. 당연히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겠죠. 옳은 지문이고요. 3번은 좋은 말입니다. 이거는 헌법 원리이자 원칙 규범이다. 그 다음에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될 국가의 의무를 포함을 한다. 3번 옳은 지문이고 자 4번 우리 워낙 많이 봤었던 거지.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한 사람이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갑이 부동산 하나 가지고 있고 을도 하나 가지고 있고 병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각자로 쳤을 때는 부동산을 한 채씩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을 적게 내. 근데 만약에 이들이 같이 산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방법을 사람별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가족별로 합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을 병은 따로 살면은 세금을 적게 내도 돼. 근데 같이 사는 가족이 되는 순간 세금을 많이 내야 돼. 이거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차별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위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12번입니다. 1번은 우리 그 기본 강의 때 얘기했었던 건데 연예인 중에 차인표라고 아십니까? 그 차인표 아버지가 이제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에 자일의 공화국, 지금 콩고 공화국인데 자일의 공화국이라는 그 공화국이 그 대사관을 임대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콩고가 자일회가 월세를 안 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인표 아버지께서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안 나가는 거야. 돈도 안 내고 나가지도 않는 거야. 그럼 이제 강제로 쫓아내고 싶겠죠. 강제 집행. 근데 외국의 대사관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비엔나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인표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그래서 헌법소송을 이긴 한 겁니다. 이거 내 땅인데 내 땅을 이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데
보상도 못 받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국가라도 보상해줘야 된다라고 했지만 판례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라고 본 거죠. 안타깝지만 보상을 해야 되는 헌법상의 의무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권력 분립 관점에서 소위 과소보 금지 원칙을, 즉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줄을 취하는가를 기준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이행을 심사해야 되지만 입법 부작이나 불완전한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입법자의 보호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2번도 틀렸고. 자, 3번입니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란 사인인 제3자에 의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로부터 이를 보호해야 될 국가의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권 보호 의무는 국가에 의한 침해 상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을 때 국가 보고 도와줘 라고 하는 거죠. 도와줘. 그러니까 국가가 야, 너 오물 분쇄기 쓰지 마 라고 하는 건 국가에 의한 자유권 제한이지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여부는 문제되지도 않습니다. 4번이 정답이 분명하죠. 동물 화장하고 동물 어떤 이렇게 묘를 만드는 동물 장묘업 등록에 관해서 장사법 외에 다른 지역적 제한 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충분한 제한들을 다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4번이 옳은 지문이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변호인과의 접견할 때 직원이 들어오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죠. 이거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2번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변호인 보고 청구인 뒤에 가서 앉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도 없어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는 판례.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3번입니다. 변호인과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그중에서 특히 우리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건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기는 해야 되죠. 따라서 선임권만큼은 법률로서도 제한을 할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이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접견 내용의 비밀을 보장을 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을 하게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용자가 자고 있는데 새벽 3시에 좋은 꿈 꿨다고 무조건 변호인 접견 허용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이 변호인을 6월 6일에 만나고 싶었는데 현충일에서 못 만났어요. 근데 이틀 후에 결국 만났어. 이 정도면 변호인 조례권 침해된 겁니까? 아니겠죠. 침해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14번.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개수형 문제였는데, 박스형 문제였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억번은 우리 시험도 이미 나왔었고 다들 잘 아시는 교정시설 내의 과밀 수용행위. 수용자들을 너무 많이 가둬두는 거 위헌이죠. 위헌이고. 두 번째, 서법경찰관이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해서 사기 혐의로 구속된 청구인이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허용한 행위는 인격권을 제한하고 목적의 정당성도 없어서 인격권을 침해까지 하는 거죠. 우리 워낙 많이 나오는 판례이고요. 니은번 옳은 지문이고. 자, 디귿번입니다. 제가 청구했던 판례죠. 이번 시험에 제가 청구했던 판례 2개 나왔는데, 자, 디귿번은 당연히 이제 태아 성별 정보에 접근하는 부모의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누가 있습니까? 어디 갔나? 태아의 아버지도 당연히 태아 성별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권이 침해까지 되죠. 침해될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침해까지 됩니다. 리을번 배아 생성자도 배아에 대한 결정권을 인격권으로서 가지고 있죠. 리을번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4번입니다. 디귿번은 제가 청구했었던 사건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15번입니다. 종교의 자유 문제고요. 일단 신앙의 자유는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자유니까 내 마음은 누구도 건들 수 없지. 법률로도 침해할 수 없지만 외부에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국가지자체 외의자가
양로시설 설치할 때 최소한 신고는 하래.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지. 근데 종교단체가 양로시설 설치할 때 신고도 안 하면은 완전 복지의 사각지대. 여기서 어른들을 학대하는지 뭐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최소한의 국가가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라도 하고 해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3번은 우리 시험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 판례입니다. 미결 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아예 금지하면 위헌. 그쵸. 그 다음에 월 1회 해줄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연 1회만 해줘도 위헌. 근데 지금처럼 어쨌든 4주에 한 번 보내주면 합헌이죠.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종교단체가 납골당을 설치해서 말하자면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뭔가 종교적인 의식을 보내고 싶은데 이걸 금지하면은 종교의 자유가 제한은 되겠죠. 4번은 옳은 지문이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네요. 자, 16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제가 청구했던 사건이죠. 주민등록증에 10손가락 지문날이 나는 거. 우리 판례 합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번 최신 판례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랑 동선이 겹치거나 했을 때 이런 개인정보를 수집해 가는 거. 판례 합헌이라고 봤었고요. 자, 3번입니다. 비교해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나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형제, 자매가 자유롭게 떼가는 거 위헌.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유롭게 떼가는 것도 위헌. 하지만 배우자나 직계 혈족을 떼가는 것은 합헌이죠. 강의 때 언급 많이 했었던 거고 4번 그대로 나왔네.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가 청구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네요. 17번입니다. 박스형 문제, 개수형 문제였지만 내용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기억본 보시면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하지 말래요. 이 버섯을 먹으시면 암이 낫습니다. 이런 표시하지 말래. 당연히 합헌이겠죠. 침해하지 않을 거고요. 니은번 우리 워낙 많이 봤었던 거잖아요. 안경사는 개인으로만 영업해야 되고 법인의 형태로 안경사 할 수 없도록 하는 거 합헌이죠.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 개설 등록할 수 있고 법인의 형태로 못하게 하는 것은 합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 약국 개설 금지는 위헌이지만 법인 안경사 개설 금지는 합헌이었었죠. 니은번 옳은 지문이고 기억번 틀린 지문이었고. 자, 디귿번 공인중개사가 벌금형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 있으면은 중개법인 등록을 필요적 취소하는 거 합헌이고. 리을번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확정도 안 됐는데 권한대행시키면은 뭡니까? 위헌이죠. 리을번 옳은 지문이고. 미음번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았으면은 자격 취소할 필요가 있겠죠. 심지어 무조건 자격 취소하는 게 아니라 재량을 주고 있는 거니까 침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기억번, 미음번 정답은 2개였습니다. 개수형 문제치고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문제였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자, 18번입니다. 첫 번째, 모욕죄는 당연히 합헌이죠. 모욕죄 합헌이고. 2번입니다. 최신 판례 때 많이 봤을 겁니다. 공무원들은 집단행위가 금지되죠. 그래서 군인도 군대 업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본권 침해하지 않고요. 3번입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이 선거운동을 통해서 내가 정치에 참여하는, 참정하는 느낌도 있지만 선거운동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표현을 하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이 좋으니까 이 사람 지지해주세요 라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자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3번이 옳은 지문이고 4번입니다. 자동차에는 내광고는 할 수가 있지만 타인에 대한 광고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에 타인 광고가 허용이 되면은 자동차들이 굉장히 다 못생겨지고 도시 미관이 나빠지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계속 광고 보느라고 약간 좀 운전 집중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9번입니다. 1번 산재보험수급권은 기억나십니까? 법률상 권리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적극적 급부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입니다. 공무원 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재직기간 합산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연금 많이 줄 수가 없으니까 특정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해서 빼주고 특정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하더라도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3번입니다.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우리 강의 때 많이 얘기했었는데 명예퇴직수당은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좀 빨리빨리 나가주세요. 그래야지만 새로운 신입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나가달라고 하는 특별장려금입니다. 우리 강의 때 몇 번 얘기했었습니다. 4번입니다. 실업급여는 국가가 베풀어주는 시혜적인 조치죠. 누군가한테 꼭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에 고용된 후 이직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주지 않더라도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1번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 노동조합 만들 때는 설립 신고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노동조합 중에서 사실 회사 편만 드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런 노조를 받아주면 오히려 근로자들한테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자주성이 없는 노동조합은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1번 합헌이고요. 2번입니다. 자, 단체 교섭권에는 우리 근로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는데 이 단체 교섭권에는 교섭 다 했으면 뭐를 체결해야 되겠어? 단체 협약을 체결을 해야 되겠죠. 포함이 되어 있고요. 3번입니다. 워낙 많이 봤을 유니온샵 협정사건. 회사에 3분의 2 이상이 가입해 있는 지배적인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부 다 합헌으로 봤었죠. 4번은 뭐였습니까?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어떤 회사에 갑노조, 을노조, 병노조 여러 노조가 있어. 근데 모든 노조가 협상에 다 들어가면은 각각 요구하는 게 다를 거잖아요. 갑은 점심시간 늘려달라, 을은 월급 더 많이 달라, 병은 점심식대 늘려달라.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노조만 협상에 들어가는 거죠.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서 대표 노조만 협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대표 노조가 협상하는 것도 모든 근로자들한테 영향을 미칠 거니까 괜찮은 거죠. 헌법 위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오늘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순경 25년 2차 문제를 빠르게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다 보니까 좀 내가 실수한 게 있구나 싶은 분들 좀 있을까요? 아무튼 이미 이제 끝난 시험이니까 이제 결과를 잘 받으신 분들은 남은 과정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겠고 좀 결과가 아쉬우신 분들은 이제 본인의 약점들을 좀 잘 보완하셔가지고 다음 시험에는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